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만난다 라는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은 저에게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다른 유튜버들이 늘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 듣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장 전략일까요? 생존 전략일까요? 일명 공격 또는 수비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이 생존 전략과 성장 전략은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생존 전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생존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마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정리해 놓은 이 사마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생존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마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후한말 약 100년 정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삼국지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위촉오 세 나라의 각축, 이 시대를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를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 시대를 살다 간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손권, 이 세 명의 걸출한 영웅이 생각이 나실 테고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이죠.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관우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 영웅들 속에 마지막 승자는 누구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해보게 되면 선뜻 이렇게 빠르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승자는 유비도 아니었고 조조도 아니었고 또 손권도 아니었죠. 결국에 마지막 승자는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이래서 결국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 전략을 공부해 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존의 전략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이런 위기 상황에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저 사람이 하는 말 자꾸 듣다 보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 부하내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전략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사마이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고 치면 이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태종 이세민은 웅대한 전략과 뛰어난 책략으로 항상 승리한 사람이다. 마오쩌둥은 사마이는 조조보다는 몇 배 뛰어난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사마이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조를 비롯해서 4대를 모시는 장수 신하 역할을 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쉽게 들을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보통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이렇게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이 모함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처형되거나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뭐 지금 현대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4대를 모셨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한 지혜와 책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손자 사마이엄이 중국을 통일하게 하는 그 초석을 닦은 사람이 바로 사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좀 배경적으로 살펴본다고 치면 그 한나라의 한 400년 정도 되는 역사, 그 당시에 이제 유교 사상 또는 이 한비자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법가 사상, 이러한 어떤 사상들이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어떤 가치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는 세상이죠. 옛날처럼 무엇이라고 하는 그것이 명확한 시대에는 리더가 어디로 가자라고 하면 가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자고 할 만한 그 정답이 없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리더십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가치체계의 혼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삼국시대도 거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길래 그런 혼란한 지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과를 내는 승자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개의 문장을 한번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 흔히 사마이의 오행 이렇게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소개되어진 내용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문장은 참을 때는 독하게 참아라. 속을 감출 때는 매의 발톱처럼 깊이 감추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사마방이라고 하는 분인데, 사마이는 근본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마방이라고 하는 아버님도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또 조조를 등용했던, 발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조가 일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 사마방의 자제인 이 자제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랬을 때 이 사마중량이라고 불리는데, 사마이의 형이 사마량입니다. 이 두 형제에게 벼슬자리를 주겠다고 이렇게 권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제안받았을 때 사마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공이 동시에 공직에 나가는 것은 좋으나 자칫 어떤 공을 세웠을 때 형제끼리 공을 다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한다 치면 형제가 동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가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 뭐 공직에 나와라, 뭐 자리를 한 자리 맡아라 이러면 그것이 뭐 그렇게 좋아서 뭐 잔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것들까지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형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하고 제가 동시에 그렇게 벼슬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 형님 혼자 먼저 가서 하시고 저는 때가 되면 또다시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이 조조에게 찾아가는데 사마이는 가지를 않고 사마량만 가게 된 것이죠. 이 조조가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 너 그 동생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 동생은 지금 현재 풍한에 걸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마티스 같은 것인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니까 조조가 순간 이놈이 꾀를 부리는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숙부를 속여서 그렇게 꾀병을 부려서 속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마이가 미우면서도 또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되는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 일 이후로 사마이는 병상에서 7년 동안을 누워서 지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참을 때는 독하게 참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세월이 지난 7년 후에 결국 조조는 공적을 세워서 이제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마량 형은 이 비서실장 택인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 주변의 이제 신하들이 새로운 신하로 사마이를 천거합니다. 그래서 사마이를 불러오라고 시키죠. 그 제안을 받았던 이 사마이는 그때 조조가 시키면서
이번에도 못 오겠다고 하고 거절을 하면 잡아 가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제안을 받은 사마이가 바로 제안을 받자마자 기꺼이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데 만약에 조조가 천하를 통일이라도 하려고 치면 그때 가서는 내 자리가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공을 어디 가서 세운단 말이냐. 그러니 이제 타이밍이 왔다.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결국 참을 때는 독하게 7년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매가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사냥감을 만나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발톱을 펼쳐서 그 동물을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참을 때는 독하게 참고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의 오랜 세월 동안 정책의 기조로 이야기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도광양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 조조 밑에서 유비가 힘이 약할 때 그 보이지 않게 힘을 키웠던 거기에서 유래된 이 도광양해,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도광양해, 이것을 몸소 실질적으로 실천해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마이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광양해가 마오쩌둥에 의해서 정책의 기조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이끌어왔죠. 때문에 이제 흥묘, 백묘론이 나오고 선부자론이 나오고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후진타오가 화평굴기라고 하는 정책을 폈다가 지금 시진핑은 중국몽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세계의 패권 다툼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위험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이 코로나19 관련 사태가 우리 건강과 우리의 생명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 전반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느냐라는 것에서 일단 저는 생존 전략을 좀 구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참아내야 한다라는 생각,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기회라는 것이 이제 생겨날 텐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미련 없이 낚아챌 수 있는 이 핀, 이것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를 낮추어 자신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삼국시대를 열게 되는 이 촉매제가 되었던 전쟁이 바로 이 적벽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맹활약을 펼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봤던 내용들이어서 잘 아실 텐데 여기 사마이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이는 말단 관료로 참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마이는 어떤 계책도 조조에게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일명 이제 처세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신입사원 처세술이다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 당시 왜 사마이가 계책을 전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신입사원이라면 어떠한 제안도 3년 이내에는 하지 마라. 그 이유 첫 번째는 당신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당신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고참만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당신이 만약에 신입사원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계책들을 내놓는다면 사장님은 당신을 잘난 체 하거나 공명심이 또는 출세욕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평가하게 될 위험을 가진다. 그러니 어떠한 제안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창의적인 것, 또 자유분방한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을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마이는 그 와중에 어떤 계책도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겸손을 단순히 우리의 태도나 자세에서만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규모, 우리의 생활의 씀씀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낮추고 적게 가져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마이를 가장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소개되어지는 내용이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그러니 오래 버티고 또 버텨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삼국지 시대에 가장 이 책사로서의 경쟁자라고 하면, 라이벌이라고 하면 제갈량과 사마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제갈량이 병사를 이끌고 오게 되고 사마이가 거기 이제 방어하는 형태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5월 정도 이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왔죠. 그런데 사마이 입장에서 보면 제갈량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펼지를 모르니 그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방어 전략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갈량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계속 수비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밖에요. 시간이 지나서 거의 8월경이 되니까 이제 장마가 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건 제갈량이 이제 조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이제 계책을 내는 겁니다. 저쪽 군사들을 좀 흥분시켜보자.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사자편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사마이 군영에다가. 뭘 보내는가 하면 여성들 속옷하고 여성들 가지고 오는 놀이개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로 보낸 것이죠. 그것을 받은 이제 사마이의 군사 장수들이 흥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개 여자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흥분을 한 것이죠. 이때 이제 사마이가 그 선물을 들고 온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했던 질문이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제갈성냥께서는 평상시에 잠을 잘 주무시느냐, 그리고 하루 일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성상께서는 매일 수탉보다 먼저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부엉이보다 늦게 잡니다. 거기다가 이 공무를 처리하느라고 바쁘기가 그지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자라고 해서 물어본 내용이, 그러면은 성상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보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대답하기를, 이 곤장 20대 이상 치는 일은 지가 다 합니다. 모든 일에 다 자기가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자. 그러면 먹는 건 제때 드시나, 이렇게 물었더니, 먹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반밖에 안 드시는 데다가 그것도 때를 놓쳐서 거의 못 드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사마이가 흥분한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갈량이 하는 일도 많고 먹는 것도 제때 못 먹고 뭐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런다는데 오래 살겠나, 가만두면 안 죽겠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제갈량은 54세에 그것도 군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새겨들어야 될 내용인데요.
결국 73세까지 살면서 이 삼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초석을 만들어 놓고 결국 손자가 중국을 통일하게 만들어내는 이 사마이하고 그 총명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이 제갈공명하고의 싸움에서 승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결국 사마인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결국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은 조직이나 개인이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단기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길게 보는 전략들을 우리가 지금 구축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 결국 풍랑이 쳐도 조용히 고기를 잡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마이도 당연히 정적이 있습니다. 권력의 라이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조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의 이제 권력 투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때 사마이가 택한 전략은 어떤 전략을 택하게 되는가 하면, 그 수도 중앙에 있지 않고 변방을 자청해서 나갑니다. 물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가지만,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었으면 다시 이제 복귀를 할 만도 한데 복귀를 하지는 않고 성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거기에 6년을 체류하면서 성 고치는 일을 합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촉은 정확하게 그 중심부를 떠나지 않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일에 매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들이 볼 때는 변방으로 나갔다, 거기서 성보수공사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에 매진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때를 기다리는 모습, 이런 이야기도 책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무더기의 싱싱한 풀을 당나귀에게 주면 당나귀가 맛있게 먹을 것이다. 두 무더기를 주면 한 무더기를 먹으면서 저 한 무더기를 다른 놈이 먹을까봐 신경 쓰고 있을 것이다. 5무더기를 주면 당나귀는 어느 풀도 먹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집중과 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해왔던 일들, 여기에 집중하는 일, 그 일이 서로 보잘것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뭔가 포커싱하는 이런 전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바로 고평릉의 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마이가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일명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건인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권을 잡게 되고 결국 이제 손자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상이라는 사람하고의 권력 다툼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인데, 이때 이 사마이가 어떤 처신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전략 수립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고평릉이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왕가의 조상들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년 정월 사흘날이 되면 왕이 이제 황제가 행차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황제가 도성을 벗어나는 순간이니까 가장 변을 일으키기에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변의 시점을 그날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병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놓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이 조상이라는 사람 또한 바보가 아닐 터이니 도성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예측은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금 현재 사마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염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직 인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그 사마이를 찾아가게 되죠. 이 사마이를 찾아가니까 사마이는 이 이승이라는 사람이 염탐하러 온다라는 것 정도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중병에 걸린 것처럼 연극을 합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누워서 양쪽에 시녀들을 두어서 부축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을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되물어보고 거기에 또 뭐 음식을 먹는데 옆으로 이렇게 줄줄 흘리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 죽어가는 이런 목소리로 이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몸이 노쇠한 데다가 중병까지 걸려서 곧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자식이라고 둘이 있는데 저것들도 좀 이렇게 얼음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애들 좀 이렇게 잘 이끌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승이 그 상황을 그대로 조상에게 보고를 하죠. 조상은 이제 사마이의 시대는 끝났구나라고 해서 안심을 하게 되고 고평능으로 행차를 하게 되어지고 그 시점에 기다렸던 대로 사마이는 정변을 일으켜서 쿠데타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아주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서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겠지라는 수준에서 이렇게 조금 루즈하게 먼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좀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디테일이 빠진 전략은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회 삼아서 큰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주영 회장은 6.25 전쟁 중에도 미군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던 사람이고요. 이병철 회장은 6.25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제1제당을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듯 위기를 기회로 확보해내려면 그 사이를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버티는 생존 전략을 수립하셔서 잘 이겨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마이에게 생존 전략을 묻는다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다음번에 다른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새통 251호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